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마음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편에 들어가기 전에 요 슬라이드를 먼저 소개합니다. 마음과 태도 그리고 관찰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요. 바로 관심입니다. 이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인다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한자어로 마음 심자죠. 근데 이 관자가 뭘까요? 이 관자를 오해할 수 있는 게 관찰할 때 이 관자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자가 그런 관이 아니라 볼관이 아니라 관계할 관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태도 편에서 태도가 뭐냐 그랬을 때 간단하게 정의하면 관계적인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반응하는 또는 나타내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한 이 관자가 한자어의 관자가 바로 관심의 관자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 마음에 대한 질문이죠. 마음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죠. 많은 분들이. 이걸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참 애매모호하죠.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작용이나 태도. 여기서 일으킨다,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아마 인지 관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생각, 감정, 기억이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여기서 보면 마음이 생각이나 감정과는 좀 별개인 부분도 있지만 또 연관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을 마음이라고 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인데 옳고 그름은 아마 여기서 선악, 객관적인 어떤 판단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쁨은 주관적 판단에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도덕적인 판단은 옳고 그름이고 좋고 나쁜 거는 우리가 내 자신한테 좋거나 나쁜 거일 수도 있고 타인한테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나쁘고 좋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심리나 심성의 바탕 그 주체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여섯 번째는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을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이다. 생각하는 힘 생각의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을 반복적으로 살펴봐도 사실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짐작을 하겠죠. 자, 여우는 무엇인가? 어릴 적 엄마 여우가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린아이는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여기 요 왼쪽 그림은 까마귀와 여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릴 적 동화책에 읽었던 것 같은데 까마귀가 물고 있는 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여우가 까마귀를 속이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게 해가지고 아마 이 먹이를 떨어뜨린 다음에 먹는데 지혜로운 여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여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림책으로. 조금 더 여우를 경험한 분은 뭐 동물원에 가서 보셨겠죠. 요거는 지금 박제된 여우인데 여우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겼구나를 경험하고 나서 아 여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수준으로 마음은 무엇인가를 안다면 과연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여우는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알아도 삶에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대해서 만약 그 수준으로 알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 슬라이드는 무언가가 있는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마음이라고 지칭한 원의 크기가 다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중앙의 색깔과 바깥의 색깔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왼쪽,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마음과 태도를 또 구분해서 배웠는데 태도가 지금 다른 거죠. 요 경계가. 지금 마음은 매우 복잡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언어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마음 언어 강좌가 왜 마음이 아닌 언어에서 시작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굳이 마음부터 하면 될 건데 그 답은 마음은 언어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언어는 소리로 들리고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감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강좌도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요. 마음 그 자체는 앞에서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지만 너무너무 복잡한 대상이고 사실 감각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상인 거죠. 그래서 마음 언어 강좌는 필연적으로 마음이 아닌 언어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밖에 사람들이 지닌 언어 능력 자체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언어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그죠?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기억, 인지, 관찰, 태도,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언어, 기억, 인지, 관찰, 태도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마음 자체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의 미적분을 이해하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숫자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더하기 빼기에 대한 연산, 더 나아가서 나누고 곱셈 하는 것을 배우면서 점차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인지 발달의 과정을 겪어야 결국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음 언어는 마음을 설명하는 언어인데 이 하나하나가 실은 마음과 관련된 다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이제 앞에서 보는 건데 내면 세계의 내면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마음과 언어와 기억으로 나누는 거죠. 그때는 왜 이렇게 나누고 그냥 설명이 없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긴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그리고 인지에 대해서도 6단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으로 언어는 나눠진다고. 언어 그 자체, 언어의 그릇인 언어적 기억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국어를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한 번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의 그릇이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했고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비언어적 기억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실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어에서 제가 비언어라는 개념을 끄집어내 왔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은 비언어적 실체다라고 할 때 비언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언어는 감각적으로 소리나 눈으로 보는 모양인 글의 형태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 강의가 말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를 빌어서 언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 비언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어는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위에 보여드린 이런 그림들을 소개를 했던 거죠. 기억 속에는 감각적인 기억과 정서적인 기억, 크게 가치적 기억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언어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 기억인 거죠. 기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억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던 거죠. 이 언어 자체도 기억의 일부이지만 워낙 특수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분리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기억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사용의 주체가 바로 마음이고 기억을 사용하는 주체가 마음이라는 거죠. 즉 언어로부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의에서는. 동의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인지는 결국은 마음이 인지 주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지를 세 개의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인지란 용어 자체가 워낙 일상화된 용어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세 개의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인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도 마음이 뇌에 저장한 물질로 인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기억 정보입니다. 그래서 언어 다음에 기억이 온 거고 기억 다음에 인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이유이고 그 인지를 이해해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지의 대상이 기억이고 인지의 대상이 언어인 거죠. 그리고 인지와 다른 관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눠서 관찰과 인지가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관찰로 인지가 형성은 인지가 되는 것이고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는 것이지만 관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바로 태도였던 거죠. 태도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제가 이미 인지편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퀴즈를 내볼 생각입니다. 감각인지는 몇 단계인지일까요?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은 1단계 인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몇 단계 인지가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최소한 3단계 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리를 듣는 감각인지인 1단계 인지 이어서 언어적 기억을 인지하고 비언어적 기억을 인지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언어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기 내면을 자신이 관찰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인지가 발달을 해야 마음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퀴즈를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한 욕을 해서 당신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에게 나는 당신이 욕을 해서 화가 났다고 말하려면 몇 단계 인지 과정을 거치나요? 이 답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관찰을 해서 몇 단계 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앞에 마음 언어 과정에서 언어가 무엇이고 기억이 무엇이고 인지가 무엇이고 관찰이 무엇이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음 언어 단계에서 제가 아까 태도가 관찰과 인지를 구분하는 큰 요소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태도의 하나가 바로 관심인 거죠. 앞에서 관심으로 시작한. 근데 이 관심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관찰이 일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도편에서는 결국은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접근하기 전 단계로서의 태도의 중요성, 또 관찰이 인지로 이어지기 위해서의 태도의 중요성을 태도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이 6가지 주제를 쭉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이 태도와 마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언어와 기억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관찰과 인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과 언어는 분명히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과 인지는 마음의 작용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과 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도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관계적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3개의 큰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장에서 1편에서 내면 세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놨지만 그것을 그 당시에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온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와서요.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마음편에 이것을 앞에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결국은 이 마음이 태도로 작용을 하고 그 태도가 관찰로 다시 관찰이 인지로 이어지는, 물론 태도가 여기에 개입되어야 되고 그 인지가 기억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기억 속에 더 구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마음 언어가 이 마음과 언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지만 이 과정이 내면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마음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도의 의식 발달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앞에서 언어로 시작해서 제가 비언어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비언어적 실체는 오직 비언어적 관찰과 비언어적 인지를 통해서만이 연결이 되는 거죠. 마음이 비언어적 실체인데 어떻게 언어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해야만이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언어적 실체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투명인간. 이건 비유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투명인간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의 단서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할 때 그 마음은 하나의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이끌린다 라고 할 때는 욕구적 측면을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기 우리가 나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또 생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또 뭔가를 잘못했을 때 마음에 찔린다라고 했을 때는 양심에 찔린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거죠. 앞에서 사전적 정의 이렇게 봤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죠. 마음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사용되지만 그런 의미로 그것을 안다고 해서 마음을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적인 설명이에요. 그나마 생각은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이지만 이 생각 속에는 언어와 기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인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복잡한 관찰과 인지작용이 마음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중앙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욕구나 감정이나 양심이나 생각은 다 마음의 관찰과 인지작용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마음을 알려면 마음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이해 단계와 바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볼 수 없다면.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마음 언어 자체를 이해해야 되고 마음 언어 단어 하나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전자우편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